원탁의 기자들 K가 찾아왔습니다. KBS 김준범, 서영민 기자 그리고 강푸른 기자까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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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푸른 기자님은 어디 쪽 출입하세요? 저는 지금 과학팀에서요. 뭐 IT라든지 통신사, 뭐 AI 이런 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내용 있을 때 더 많이 또 제가 여쭤볼게요. 우선 우리가 이게 금융 정책이라고 봐야 될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봐야 될지 좀 중간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나왔죠. 근데 그게 대출 규제였습니다. 6월 27일에 갑자기. 이걸 좀 강푸른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뭐 워낙 파격적인 내용이라서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총액 한도가 생겼습니다. 원래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는 15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주담대를 금지했었는데 앞으로는 내가 사려는 집이 얼마든 내 자산 소득이 얼마든 무조건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또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예전엔 40년까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30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하고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수도권이랑 규제 지역에 집을 샀으면 무조건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세를 안고 전세 세입자가 이미 들어와 있는 집을 이제 계약 유지하는 조건에 살 수도 있었는데 이제 불가능해진 거고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겁니다. 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아예 LTV가 0%여서 추가로 만약에 집을 사고 싶으면 대출 없이 100% 현금으로 사라는 뭐 이런 이제 대책도 같이 나왔고요. 뭐 정부 대출, 이제 정책 대출, 디딤돌 대출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이게 가계 대출 증가의 주범이다 이렇게 보고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에는 5억까지 가능했는데 이제는 뭐 4억까지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신혼부부 디딤돌, 생애 최초 디딤돌 이런 것들이 다 한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 지역은 6억 원 초과된 대출은 못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DSR도 있고 DTI도 있고 LTV도 있는데 그거 무관하게라는 거죠. 다 필요 없어. 6억이야. 왜 갑자기? 6억? 왜 6억일까?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주택담보대출 40년 못 받죠. 이제 30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40년을 받으면 매달 분리 상환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DSR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30년까지만 되는데 이렇게 되면 6억을 받았을 때 아마 한 300만 원 정도 원리금을 내야 될 겁니다. 그럼 이 정도 수준이면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1억 정도 버는 가구라면 이 정도가 상한이다. 그러니까 1억보다 더 번다고 해서 당신들에게 대출을 더 내주지 않겠다. 더 많은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6억이면 서울에 있는 주택의 한 평균 가격 을 기준으로 하면 12억 안팎이라면 절반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서울에 있는 평균 아파트보다 비싼 값의 아파트를 사면 그렇다고 해서 대출을 더 받게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6억이라는 숫자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 숫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이기는 해도 뭔가 정밀하게 등장한 숫자 6억은 아닌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에서도 제대로 설명은 못하더라고요. 이게 뭐 왜 6억인지 왜 7억인지 뭐 왜 5억은 아닌지 왜 7억은 아닌지 뭐 이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6억이라는 정액 규제를 처음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방금 이대호 기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늘 정률 규제였죠. LTV, DSR 다 비율로 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싼 집을 살 때는 집값의 시세가 높아지니까 담보 비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뭐 LTV 40%까지 50%까지 이렇게 묶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 6억이다. 정액으로 묶은 이제 이게 큰 차이인 건데 최근에 집값이 오른 그 트렌드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 뭐 우리 다 알지만 기본적으로 강남 3구에서 먼저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포 성동으로 번졌는데 주로 그게 뭐 한 20억, 25억 뭐 이런 아파트들을 대출을 뭐 15억, 뭐 12억, 뭐 심하게는 20억 이렇게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이 열기가 붙으면서 확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집을 아주 많이 대출받아서 거래하는 게 느는 게 최근에 집값을 끌어올린 경향이다라고 보고 거기만 정밀하게 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 금액을 끊어버리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20억짜리 집을 살 때 LTV 70%라면 14억까지 대출이 됐지만 소득만 된다면 이제는 6억으로 끊어버리면 나머지 8억의 현금이 차액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일단 이 뜨거운 과열된 수요를 잡자라는 목표로 설정된 전략인 것 같고 뭐 그게 왜 5억이 아니고 왜 7억이 아닌지를 묻는 것은 뭐 묻는 질문도 좀 무의미하고 거기에 대한 답도 좀 무의미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정액으로 묶었다. 그게 이제 이번에 굉장한 특징이고 그 취지는 그런 특정한 정밀 타격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서영민 기자. 그 너무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했느냐. 지난주 서울 주택가격 주간 단위 동향을 보면 0.4% 평균적으로 0.4% 넘게 올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간 단위니까 곱하기 한 50 정도 해보시면 1년에 20% 오른다는 얘기, 평균이. 서울 아파트 평균 20% 오른다는 거고 그리고 강남 주로 강남과 용산 이런 지역들 우리가 상급지라고 부르는 지역들 중심으로 올랐는데 물론 성수 지역도 상급지긴 합니다만 지난주에 성수의 주택 가격이 0.9% 올랐습니다. 1% 올랐습니다. 주간으로. 네, 이렇게 오르면 1년 되면은 50%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들이 보기에 그간의 주택 가격 오름세가 한 4월부터 심상치 않아지기 시작하긴 했는데 근데 지난주 그러니까 그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에 이 기대감이 막 폭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서울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서울에서 올랐다는 사실 이면에 우리가 잘 말하지 않는 이야기는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면 주택 가격이 어땠느냐입니다. 여전히 마이너스고 5대 광역시도 마이너스입니다. 지난주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서울만 이러는 겁니다. 그럼 왜 서울만 이러느냐? 될 것 같은 투자 대상이 될 만한 집이 지금 잡지 않으면 안 된다. 무조건 오른다라는 주택을 투기의 수단으로 보는 수요가 급증해 있었다. 그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하면 정부는 좀 다급해서 뭐라도 내야겠는데 근데 일단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세금 정책은 안 한다고 했거든요. 세금 정책이 당장 효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요. 당장 효과를 내면서 세금 정책이 아닌 게 무엇이냐? 대출 정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시절에 공약으로 했던 게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는 과거의 그런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세금으로는 잡지 않되 대출 규제로 잡는 걸로 그 첫 번째 카드가 나왔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표현을 하십니다. 긴급 조치 같았다. 바로 내일부터 6억 이상 대출 금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정도로 시급했다고 봐야 될까? 앞에서 서영민 기자가 뭐 주간 상승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시급한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이걸 예를 들어서 발표는 오늘 하고 시행은 한 보름 뒤 뭐 은행 시스템이 정비가 되면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그 한 보름 동안 다 몰려가서 막차 대출 다 받거든요. 우리가 오늘부터 시행된 3단계 DSR도 오늘부터 시행이 예고된다고 하니까 5월, 6월에 이른바 막차 대출, 막바지 대출 수요가 많았잖아요. 미리 대출을 많이 땡기자.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음 날부터 시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물론 부작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당장 은행들에서 지금 비대면 대출을 막아놨는데 은행들도 이 대출 규제가 달라지면 대출 규제 달라진 사항들을 반영해서 은행 앱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꿀 시간조차 안 주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 대출 다 막아놓고 대면 대출만 받고 있거든요. 일단 은행들이 그래서 뭐 앱 같은 것도 다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그 당연히 소비자 불편이고 당연히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데 부작용이고요. 근데 그 부작용이 더 크냐? 아니면 이런 기술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시행 기간을 한 달 보름 텀을 줬을 때 그때 몰려가서 막바지 대출 받는 그 과열의 부작용이 더 크냐? 당연히 다음 날 시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또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거주 요건 같은 것들도 있고 마치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시행하는 그런 규제처럼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다주택자들을 또 타겟팅하는 것 아닌가 이런 평가들도 나오거든요. 네, 그 실거주 의무라는 게 사실 제가 잘 들어보지 못한 종류의 방식이었어요. 일단 갭 투자를 금지한다고 했고 재밌는 건 그 만약에 새 아파트를 받았을 때 이걸 전세로 마지막 잔금을 치르려고 할 수 있잖아요. 뭐 한 몇 년 정도 전세를 주고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 경우에 전세로 들어오는 분이 전세 재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금 대출까지 막아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1주택자가 자기가 살려고 들어가는 집 지금 당장 살지 않을 거면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특히 전세 대출이라는 것이 정책 자금이든 일반적인 자금 대출이든 이게 주택 가격을 부풀어 올리는데 급격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걸 전세 자금은 사실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정부가 아니면 기관이 보증을 해주는 제품들이 아주 많다 보니까 이 자금 떼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잠깐 빌리는 거니까 얼마든지 이걸 그 세입자 들어갈 사람들은 뭐 더 많이 달라고 하면 더 줘도 이자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줬었는데 이것도 확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요자만 줄이는 게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도 줄여서 2중 3중의 차단 장치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유례가 없긴 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우리 청취자분들의 반응도 좀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유연옥님은 부작용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있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면 숨통을 조여서 시장을 죽이는 결과가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반대로 3911님은 이 정부 들어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규제입니다. 이렇게 또 잘했다, 시급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이 사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 당장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혼란도 있고 물론 정부가 이야기한 거는 6개월 이내 전입신고라든지 1주택자에게는 불편은 없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서울 집이라는 게 또 대출 없이는 또 사기가 힘들었고 6억 원으로 또 충분치 않은 집들도 많고 소득이 내가 충분해서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어서 DSR로도 내가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6억 이상은 금지. 이게 또 말이 되느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런데 뭐 통계를 찾아보면 6억 이상 대출을 받는 사람은 뭐 10%도 안 된다, 뭐 한 자릿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출도 능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건데 6억의 그렇죠.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고소득층이고 그러면 과연 뭐 저희 또 공영방송이니까 우리 그 미디어에서 주로 부동산 정책할 때 얘기를 할 때 2030 청년층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렇게 미디어가 그려내는 뭐 영끌해서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하는 청년층의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과연 해도 되느냐. 여기엔 좀 저도 의문이 남더라고요. 그게 일단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어떠냐인데 사실 실수요라는 게 동일한 한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죠. 강남 3구의 아파트를 사서 실제로 들어가서 살려고 사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실수요자고. 네. 뭐 서울 외곽이나 뭐 보통 우리가 뭐 노도강 금광구라고 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분도 실수요이기 때문에 다 실수요라는 정의자로는 실수요인데 이 두 사람이 과연 이 가격 시세에서 같은 위치에 있느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강푸른 기자 말했듯이 현재 지금까지 이 뜨거운 주택 시장에서 현재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을 뜯어보면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비율이 10% 혹은 그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90%의 대출 수요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어차피 6억까지는 되니까요. DSR과 LTV 기준만 본인이 만족시킨다면 과거도 대출이 나왔고 앞으로도 대출이 나옵니다. 달라지는 건 없고 다만 6억 이상 대출을 받을 분들이 이제 타격을 받는 건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나 뜯어보면 당연히 아주 비싼 집을 살려고 하니까 6억 이상의 돈이 필요했겠죠. 네. 그다음에 6억 이상 돈을 매달 갚아 나가려면 소득이 돼야 됩니다. 전형적으로 표현하자면 고소득 흑수저인 분들. 그러니까 내가 소득은 되지만 그리고 내가 뭐 한 달에 400, 500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당장 집에서 물려받을 뭐 증여나 상속으로 받을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당겨가지고 강남이든 강남 초입이든 뭐 마포든 뭐 영등포든 성동이든 이런 좀 이른바 상급지라고 하는 곳으로 갈아타려고 했던 수요. 그분들한테는 당연히 타격이 되죠. 그럼 그분들이 무슨 사회 악이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분들에 대해서 불편을 정부가 주고 규제하는 건 맞는데 거기서 얻을 불편과 이렇게 끊었을 때 우리 사회가 얻는 편이 결국 더하기 빼기를 해서 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 정부는 그러니까 그런 소수의 수요자들에게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어쩔 수 없는 정책의 우선순위. 네. 예. 정책은 언제나 수혜자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아니면 피해를 입는 계층으로 나눠지기 마련인데 일단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고소득 흑수저들의 이를테면 이게 사실은 신문이든 방송이든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표현이에요. 고소득 흑수저에게 굉장히 위협적이다 아니면 앞으로 대출받기 어려워졌다 상대적으로 불이익해졌다. 근데
얼음이 되겠죠. 앞으로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왜 정부가 이렇게 급격하게 정책을 했느냐.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건데 집값이 많이 오른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집값이 오를 때 이게 장기 대세 상승장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을 봅니다. 근데 거래량이 이번에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도 급등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안에 응축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그걸 막았으니까 완전히 막았으니까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얼음이 될 겁니다. 근데 얼음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2018년, 19년에 바로 이랬고 이때 끝없이 대책을 냈는데 그때 어땠느냐. 물론 같은 대책은 아닙니다만 일단 얼음이 됩니다. 얼음이 됐다가 눈치를 보다가 틈새가 없는지 살펴보고 틈새가 있다면 그 틈새로 나갑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정책의 틈새는 뭘 거냐. 그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싶을 거냐는 겁니다. 부동산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정부가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당신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라고 말해도 이걸 투자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자본의 힘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요. 근데 자본의 힘이 지금 이 규제 상황에서 뭐가 가장 우리가 빠져나갈 틈새라고 보느냐. 6억 대출 받으면서 집값이 오를 것 같은 지역을 찾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0억 받으면 10억을 버니까 10억을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6억까지밖에 못 받으니까 그래도 요 가격에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지역 어디 있느냐. 수도권의 조금 더 변두리 지역 아니면 서울의 외곽 지역 이런 지역으로 풍선처럼 투자 수요가 그쪽으로 번져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책으로 끝난다면. 그러니까 정부 고민은 일단은 얼음 시켜놨고 얼음 이후에 어떤 대책으로 이게 풍선이 되지 않게 하느냐. 요건데 근데 풍선 효과가 안 나게 할 수 있을까요? 매우 회의적이긴 합니다. 규제라는 거의 부작용은 그런 거니까요. 이게 사실 규제라는 게 또 영원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 또 거래량이 줄어들고 부작용이 더 커지면은 풀긴 풀죠. 예전에 15억 이상 주택에는 대출 전면 금지라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풀렸듯이 그 이후에 또 시장은 또 다시 올라가고 이게 참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잠깐 그럼 오늘 띄워주신 풍선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요즘에 또 신문을 보면 노도강 지역으로 문의가 몰려오고 있다. 이게 수도권 지역으로 또 이게 퍼지는 건 아니냐 이런 상승세가 이런 우려 반 혹은 그 지역에서는 또 기대를 갖는 분들도 있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언론에서 밥을 먹고 살고 있지만 그 부동산 기사는 약간 플레이어성 기사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사 이런 걸 조장하는 기사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뭐 풍선 효과가 진짜 나는 건지 풍선 효과가 나기를 바라는 건지가 헷갈리는 기사들도 좀 많고요. 근데 과거 전례를 보면 일단 규제를 묶으면 한두 달은 다들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을 빠지는 역할까지 끌어낼 것인지 가격을 마이너스까지 끌어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진정만 시킬 것인지 아니면 진정조차 안 되고 다시 달아올 것인지 이걸 좀 한두 달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풍선 효과가 당장 있다 없다를 좀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방금 이대호 기자님 말씀처럼 가장 이번에 6억으로 묶은 게 가장 기시감이 강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때 15억 이상을 일괄 대출 안 해주면서 그때 확 식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단기적으로 묶는 데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다만 2019년 20년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른 것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그때는 15억 이상을 일괄 대출 안 해주기도 했지만 그때는 고금리였어요. 그때는 코로나 이후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 스텝이니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0.5씩 올리니 0.75씩 올리니 해서 우리 기준금리가 거의 3% 미국은 4% 5%까지 갔던 상황에서 금리도 높고 대출도 묶었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더 셌지만 지금은 다 아다시피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경기를 위해서도 금리를 내릴 확률이 더 높고 그러니까 대출은 묶었지만 금리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요를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15억 이상 일괄 묶었으니까 그때 부동산 다 식었어. 이번에도 무조건 식을 거야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라는 더 큰 칼이 점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대출은 묶었지만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이 두 가지 조합이 나와서 어떤 결과를 일어날지는 적어도 한두 달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장상규 님이 20억, 30억짜리 대출은 의사들만 가능하죠. 또 은행들도 선호하고요. 특히 지방 의사들이 거의 강남구에 아파트 투자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실제로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지역에서는 전세로 살고
서울에다가 똘똘한 한 채 이른바 이렇게 또 투자를 많이 했다고 저도 듣고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인 거죠. 다주택 규제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몰리고 있고 개개인으로 따졌을 때는 그러면 똘똘한 한 채는 어디에 있는 어떤 집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또 실거주는 아닙니다만 투자를 하는 건데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이면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결과가 또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결국 그래서 이런 대책까지 나오게 되는 건데 정말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정책적으로 이런 선택을 했구나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제가 그 사석에서 김준범 기자나 주변의 친한 기자들이랑 그 6억 대출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봤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봅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그래서 이걸로 잡을 수 있냐 모두가 동의해요. 이걸로 못 잡는다. 그러니까 그럼 집값은 어떻게 잡을 수 있냐? 그러면 두 파로 나뉘죠. 집값은 못 잡는다. 물가 상승률 혹은 그거 이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파가 하나 있고 다른 한 파는 무한정 아주 많은 파격적인 공급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추자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는 다른 방법은 수요가 이렇게 많으니 공급을 그만큼 늘려주면 되지 않느냐. 충격적인 파격적인 종류의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정부가 가진 땅을 해제해서라도 많이 지으면 분당급으로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좋은 자리에. 그런 대책을 말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다른 한 부류는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수도권 집중 현상이 풀리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봤을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되느냐.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 산업이 있는 지역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없습니다. 네. 특히 젊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살기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일하고 싶은 고소득이면서도 그 제조업이나 그런 육체 노동이 아닌 그런 종류의 직종이 서울이 아닌 곳에는 수도권이 아닌 곳에는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대학도 다 이제 서울로만 옵니다. 점점점 대학도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고 일자리도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수도권이 아니면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한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당연하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적인 현상이고 이 현상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벌어지는 부동산값 폭등이든 물가 폭등이든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맞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메가시티, 뭐 5극 3특 또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 이런 것도 만든다 하고 이건 이제 장기적인 과제로 가야 하는 건데 또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 공급 대책도 나와야 하는 거고 정부가 그래서 공급 위주의 정책을 마련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아무래도 또 이런 시장의 집값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 공급은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실적인 또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또 서울 집을 원하는데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은 말로는 서두른다고는 해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게 또 유지가 돼서 현실적으로 좀 공급이 늘게끔 서울 내에서 공급이 늘게끔 제도를 또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번에 또 한편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재건축 이주비까지 6억 원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 재건축 그럼 속도가 더 늦어서 서울 내 공급이 더 줄어들 것이다. 한쪽에서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뭐 당연히 그 재건축 이주비를 6억 원으로 묶고 6월 27일 전에 모든 게 진행이 됐으면 네. 상관이 없고 6월 28일부터 앞으로 진행될 건 6억으로 묶이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발목을 잡는 부분이 분명히 될 거고요. 사실 이제 지금은 마치 비유하면은 열이 펄펄 끓으니까 해열제를 먹을 수준이고 근본적으로 병의 치료는 방금 서현민 기자가 말한 것처럼 뭐 수도권 집중 완화든 수도권의 정말 파격적인 뭐 공급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수요도 누르고 공급도 늘리는 혹은 공급 수요 자체를 수도권에서 빼주는 이런 게 이제 묶여야 효과가 날 텐데 그러니까 내야겠죠. 근데 아직 현 정부는 공급을 하겠습니다. 세금 정책은 안 쓴다. 부동산 잡는데 공급을 많이 한다. 이 큰 선언만 해놨지. 아직 그 공급 대책에는 아직 안 나왔고 이거 주무부처가 국토부인데 현재 모든 내각 중에 국토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만 현재 지명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장 빨리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국토법무보고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은 신도시보다는 도심에 짓는 거를 더 고민해라라고 했다고 하니
근데 도심에 짓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몰라서 안 지었습니까? 잘 안 지어지니까 안 지었던 거지. 그린벨트 문제도 있고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있고 이 남마처럼 얽혀 있는 문제를 다 풀어서 공급책을 마련하기가 글쎄요 한두 달 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우리가 생각에는. 참 네. 단기적인 정책,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안 다 알고는 있는데 사실 그래도 쉽지는 않고요. 아 이것도 마지막으로 좀 하나 짚어야겠네요. 강훈필님이 이 대출 규제되는 사이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서울에만 살겠죠 이렇게 또 걱정해 주시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외국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별다른 또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규제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가 문명국가인데.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예. 사실 점점점 이렇게 내국인 대출 규제를 하면 할수록 외국인들의 주택을 사모으는 거 아니냐 걱정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 은행에서 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고 다른 하나가 있다면 좀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두면 좋겠다. 양도세 아니면 뭐 취득세 이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외국인만요? 취득세를 외국 자금이 들어와서 돈을 살 경우에 이게 외국에는 그런 전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취등록세는 뭐 살 때, 팔 때 이렇게 해서 뭐 집값의 한 40~50% 정도 물리게 한다고요. 사실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땅이라는 것이 안보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규제 못할 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만약에 혹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산다면 많이 사는 게 수치로 확인된다면 그리고 그 수치로 확인된 이걸 막아야 하는 의지가 있다면 약간 그런 종류의 차원에서 정책을 써볼 수는 있지 않나. 근데 대출을 덜 준다. 외국은행도 그렇게 하라. 그건 안 될 겁니다. 이게 또 그래서 상호주의 그 나라가 규제하는 대로 우리도 그 나라 국민들이 우리 땅을 사는 걸 규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대출 못 받는 사이에 외국인들은 큰 레버리지를 써서 알짜 땅, 알짜 아파트들 사가고 있고 이게 또 기회의 상실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나중에 또 그 추이를 보고 저희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만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